산업 구조 조정해서 일자리 만든다? 진짜 우리 구조 조정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조선사업과 석유화학공업과 제철공업을 제외하면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혹자는 얘기하죠. 자본 대신 노동을 이동시킨다고?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이해관계 신념의 문제로서 바꿔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당장 자기 일자리 없어지는데 그 구조조정에 찬성할까요? 탁상위원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이 있은 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생각하죠. 이러한 나라를 누가 구할 것인가? 대통령이 구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냐 구조적인 문제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트루먼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는데 독백한 게 유명했습니다. 그래 아이젠하워 네가 보기에는 대통령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여기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되는 게 있을 줄 알아? 예? 여기 군대인 줄 알아? 엄청 실망할 거야. 그 얘기는 대통령이 있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구조적인 문제인가?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우리 지난번 수없는 파가 이런 거 봤죠? 자, 1년에 상정된 법안 수가 수만 건이고, 막 전문적이고 신설 결정 요하는 문제인데, 이게 법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리고 이러는데, 과연 이런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냐?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고 심사숙고의 장애가 하는 국회가 해결할 수 있네. 대통령이 해결할, 국회를 해결 못해? 사람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보죠. 자, 공무원의 문제는, 자, 규정이 그러니까 하면서 탱자탱자하면서 봉급타면은 공무원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냐? 미래를 생각, 과거를 생각할 틈이 없고. 그죠? 진짜 그럴까요? 미래?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죠. 또 하나면, 잘하다 하나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가는데 왜 내가 움직이냐, 그죠? 그야말로 인재의 무덤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공무원만 딱 되면은 영원히 없어져 버리죠. 시킨 대로만 하는 거. 연공서예요. 실력, 능력 안 필요 없이 수단 보직하고 여기 인센티브 주고 뭘 잘하면 더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인센티브 받는 이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사람이 탱자탱자하는 사람들의 문제냐?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시작. 얼굴은 안 나오신데? 여러분, 갇힌 정부 나인다트 퍼즐 있죠? 이걸 4개의 이어진 직선을 연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선 안에서만 아무리 그어도 절대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벗어나서 바깥에까지 연결해서 선을 그으면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우리 사람들한테 그냥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이고 이러죠. 본인들 알기도 하고 알고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모르고 속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혁신하면 일자리 창출 경제 된다고 하는 진짜 혁신한다고 창출 경제 생겨요? 그럼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애 안 낳는다고 자꾸 보육정책 지자체에서 돈 100만 원 막 주고 그러는데 애 더 늘었어요? 아니 그 동네에만 애가 늘었죠. 다른 데 동네 애들이 늘은 게 아니라 다른 데 동네 애들이 흘러가서 애를 낳았을 뿐이지 돈 주니까. 출산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올랐나 이거죠. 대한민국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고 가치관이 바뀌었나가 중요한 거죠.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도로 한다고 애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애를 낳아도 되겠다. 예전에
19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 애를 안 낳았습니다. 안 낳아서 82년도에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DNA 검사가 없어서 시대니까, 스웨덴의 그 소송 얘기인데, 남자분들이 여자분이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내 아이라고 서로 인지소송을 벌였다는 거죠. 그 당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들이 자기 아이 아니라고 해서 여성이 남자의 아이라고 인지소송을 걸었는데 80년대 초에 스웨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를 안 놓으니까 남자들이 자기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죠.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성이 아이 낳으면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할 시대가 왔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지금 세대 아이들을 2.2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대는 이제 아이 자연스럽게 다 낳는다는 거죠. 예. 사회 정책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다 돼 있어. 애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애를 놓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시도 보육 정책으로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의식이 되도록 우리가 바꾸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정책 제도만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죠. 해방 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해왔습니다. 진짜 개혁이 됐나요? 얼만큼 됐을까요? 근데 우리들의 의식구조까지 바뀌었나요? 개혁과 이노베이션이 뭡니까? 근본적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서이고 모르고 서이고 다 가는 거죠. 대한민국 그렇죠. 희망 없을까요? 고장난자. 예전에 분노장사 있죠. 임비심판 전복일치 해갖고. 그래서 매 인재 영입하고 진짜 바뀌었을까요? 또 사람이 온다고 해서 얼만큼 바뀌었나요? 근본적인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여전히 집권 세력 바뀌면은 또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니까 바뀐 것이 없죠. 그래서 알버트 허시먼 교수가 한 얘기죠. 과연 알버트 허시먼 교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회가 싫다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래 뭐 이런 사회도 좋으니까 그냥 적응해 갈 것인가? 결국 우리가 이런 사회 살면서 대안은 탈출할 건가? 한국할 것인가? 적응할 것인가이죠. 그래도 격진해갖고 지금 뭐 택시들도 바뀌었고 우리 많이 바뀌었 장시 봉제금도 바꾸고 이런 게 혁신에 많이 바꾸죠. 우리가 희망은 버려야 할 건지 우리 명량대전에 대첩이 명량에 나왔던 그죠 이순신이 희망을 버렸을까요? 희망 버리지 않았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그 의미가 뭐죠? 노무현 대통령이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쫓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과 공동체의 역사를 위해서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이라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가 이룬 결과가 생각보다 보다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싸우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희망을 버리고 죽었을까요? 자, 엘빈 앤드 하이디 터플러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미래학자죠. 한 얘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무용지시를 버려라 이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진짜가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직이 안 된다? 능력 있으면 다 돼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 안 된다?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거 안 탑니다. 잘 탑니다. 좌파 정부 때문에 투자 안 된다? 좌파 정부 때문에 투자 안 되면 중국은 어떻게 되고 베트남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됩니까? 아니죠. SSM 때문에 골목시장 죽는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골목시장도 잘하는 사람은 되게 잘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정말 사실이냐 이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직 안 되느냐 이거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고 좌파정도 투자 안 되냐 이거죠. 진짜 롯데마트나 이런 마트 때문에 이마트 때문에 골목시장이 다 주고? 아니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태된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이렇다고 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개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행정집행학계 교수인 아론 빌라부스키가 그랬죠. 행정은 아트 앤 크래프트, 예술가와 장인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술가로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장인처럼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절박함에 살아남기가 우리가 지금 쉘터론 아시죠? 쉘터론 헬스케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의료 이번에 전 세계 키트 다 수출했잖아요. 살아남기 절박해야만 자기 혁신해 자기를 바꿔야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국가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가. 우리가 자동차 차가 문제인가 기사가 문제인가. 사고 나고 잘못 가는 차가 문제인가 기사가 문제인가 했죠. 자신이 하면 다 잘할 수 있다는 기사는 문제란 거죠. 그 국민 기만하고 분식회계, 꼬리 자르기, 내가 하면 다 잘한다? 아니죠. 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조선 왜 망했습니까? 임진왜란 때 망했어야 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기득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일본한테 망하게 된 거죠. 일본은 사카모토 요마라고 하는 하급무사 세력을 이루어서 일본 막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세력으로 국정운영 체계를 다 바꾸어서 작은 섬나라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만큼의 이 동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중국을 삼키고 대한민국을 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나라를 바꿨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우리에서 이런 기득권 세력을 타파할 만한 그런 하급무사가 있느냐 이거죠. 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도 적대적 공정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야라든가 재벌과 대기업 전부 다 끊임없이 싸우긴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자기들의 기득권을 노조는 노조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 노조를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적대적인 공정관계를 같이 해서 세력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분권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걸 참석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 조선의 과거제와 뭐가 틀리죠? 과거에 4서 3경을 시험 치던 거나 지금 공무원 시험들 입법전서 그 내용들이 뭐가 틀리겠습니까? 하나도 틀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략지 사고방식이 바뀌었을까요? 집에서 여러분 명절 때 고부간에 싸움 많이 하고 갈등 많이 생기죠. 우리가 미풍양속이라는 그 미풍양속이 우리가 전통적 간섭은 그 전통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통이냐 이거죠. 기득권들이 유지한 그 전통이냐 아니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이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통이냐 이거죠. 인간을 위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한 그런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전통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략지, 이 사고방식, 이 나라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죠. 우리는 TV에 가끔 보면 무슨 종갓댁, 무슨 그 집의 제사가 어떻고. 이 대한민국 아직도 19세기 조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그야말로 상위에 오르고 전 세계 무역이 10위를 할 수 있는 오르기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의 의식은 어떨까요? 여전히 차별하고. 예.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갖고 계시죠? 여러분 돈 속에 있는 인물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조선나라 사람이. 5만 원짜리에 심사인당 이율곡이의 어머니가 있고 10,000원에 세종대왕이 있고 5,000원에 태계 이황이 있고 1,000원에 율곡 이이가 있고 500원에 성웅 이순신이 있습니다. 예. 세종대왕 이순신 어쩌면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큰 별이시니까 자격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다른 분들도 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제 35년간의 압박 속에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독립투쟁을 하고 죽었던 수많은 영웅들, 이 나라 일제 침탈당하는 것을 환거했던 수많은 의사들, 안 죽은 의사 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까요? 김구주석 돈에 들어갈 자격이 없나요? 윤봉길 의사 자격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그야말로 그 어려움을 견뎌냈을까요? 근데 왜 대한민국의 돈에는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 유가순 열사 같은 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목숨을 바쳤는데 과연 들어갈 자격이 없을까요? 이 돈을 돈 선정하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누군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숙문천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지식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 면에서는 김구은 테러리스트겠죠? 안중근 테러 분자고, 예? 윤병길 다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유관순 지가 나이가 어린 지가 뭘 안다고? 그런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이 돈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심사임당이 돈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여성을 대표한다니까 그럴 수 있겠죠. 과연 그분이 여성을 대표할까요? 대한민국 오늘날 젊은 여성분들이 현모양체로만 살아야 될까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 사회에 보이지 않게 덮어 씌워지는 유리벽을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현모양처로 여자는 이 정도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나라
여성분들한테 세뇌시키고자 해서 한 건 아닐까요? 물론 제 사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에 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봤나 이거죠. 우리가 항상 보는 사람들.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숙문 천무와 노동을 천시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250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200만 개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서 일하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힘든 일 합니다. 3D 안 하죠. 우리는 3D 가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서 안 한다고 하죠. 한국 사회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뜨거운 여름인데 지금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분들, 후원분들이 이틀만 파업해서 우리 쓰레기를 갖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쓰레기가 썩어서 파리가 날고 냄새가 뛰어서 절대 여러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까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살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그렇게 천박하게 보일까요? 미국 뉴욕시에서 제일 보수 많이 받는 공무원들이 뭘까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제일 보수 받는 공직자들이 바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입니다. 왜? 3D이기 때문에 더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제일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 경찰도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받고 그 다음 소방서 공무원들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 받아요. 그래서 편대 굴리고 사무실 앉아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 적어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사무실에 앉아서 편대 굴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수 더 많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가 전적 노동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보통 남자분들 셋이 모이면 술 한잔 먹으면 집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집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에 부인은 뭘 하는지 물으면 그러면 그 자랑하기 다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부인 교사 아니면 공무원 할 때 엄청 잘했기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럼 전에 부인은 우리 집사람 회사 다녀 하고 아주 당당히 대답하죠. 세 번째 사람한테 물으니까 뭐해? 부인은 우리 집사람 집에서 놀아. 그 노는 부인이 진짜 노는 걸까요? 그 노는 부인은 가게를 이끌어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그야말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을 해서 가정이 원만하게 이끌어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노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가정집에서 일을 하면 논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성이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고 남자만 하는 노동은 노동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3D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하고 산끝들만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죠. 누가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실무사들한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교원들보다 돈 적게 받아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노동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노동이라는 가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우리 노동에 대해서 분석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유교적인 사회에서 성략적인 사회에서 해오던 그 가치관에 의해서 여전히 가르치는 것은 더 높고 편대고리가 더 높고 몸으로 떼는 것은 더 약하고 더 천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잠재적으로 생각해오고 그 사회에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25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250만 그 자리에 가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보수를 더 적게 주니 젊은이도 안 갈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백수가 150만 된다고 하는데 그 백수들이 갈 자리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노동 정책에서 만일 그런 노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일 저 일하는 사람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250만 원 받는다 합시다. 500만 원 정부 정책에서 5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젊은 애들 안 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힘든 일인데 돈 더 적게 줘요. 그러니까 안 가죠. 이러한 노동에 대한 가치관,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의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 사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 전제가 이런 것들은 다 천한 나라, 진짜 힘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를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원이 없는 나라. 지금까지 우리는 오로지 세계의 자원들을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수출해서 인건비 떨어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또 해야 돼. 그러나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노동이 필요한데 그 노동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빌려 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생 다 가난하게 살까요? someday 그 사람들도 점점 부자가 될까 것이고 나중에 그런 노동 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짓는데 한국 사람들이 50대 이상은 없어요. 외국인 떠나면 이 나라 아파트 하나도 못 지을 겁니다. 집도 못 지고. 이제 그 노화를 물려줄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한국에 우리 나이 많이 먹은 기술자들이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린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노동 가치관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전 세계 일제 인력풀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핵 인력이라든가 또는 게임 인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중요한 반도체를 전부 다 중국으로 가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게임의 천재들은 다 중국으로 가버렸고요. 그걸 지금 중국에서 개발된 그 게임들을 다 한국 사람들이 다소 역수입해서 비싼 돈 쓰고 있고요. 다음에 한국의 원자 인력 역시 앞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1억을 받으면 요즘 3억을 줍니다. 세계 인재를 다 끌어모아요. 어마어마한 교육을 지키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끌어모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동북아시아에서 과연 중국의 역할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그때까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요새는 아무로 안 죽으니 교통사고만 당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우리는 나이 먹어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성장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갖는 직장이 이 나라에 얼만큼 있겠느냐는 거죠. 만들 수 있겠는 거죠. 또 세계 뛰어난 인재들이 전부 다 가버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먹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를 변하게 하죠. 중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인민들의 가치관을 중국의 지도자들이 다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덩샤핑이 검은지든 흰지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따질 이유가 뭐 있냐라고 얘기했죠. 원래 숫잔성이 옛날부터 있던 그게 속담이랍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 인민들이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는 중국은 어떤 사고방식을 바꿨습니까? 사회주의 사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오로지 노동자 농민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보니까 중국의 나라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는 나라로 변하니까 덩샤핑이었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 인텔리겐처가 없으면 절대 발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텔리겐처를 이미 부르조아와 인텔리겐처를 다 하방시켜 내쫓았는데 어떻게 다시 불러드립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죠. 지식노동자론. 지식인이 아니라 지식노동자라고 바꿔버려서 지식노동자를 다 불러서 중국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과학기술 발달시켜도 중국인들이 부자가 되지 않고 가난한데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국가가 다 통제하고 시키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완벽한 자본론입니다. 그럼 자본론 받아들이기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죠. 중국 사회를 이끌어내는 3대표자론. 프롤레타리아, 인텔리겐자, 앤 부르주아. 기업인들이 세 바퀴에 세 기둥이 공존해야만 중국 인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중국이 발전할 수 있다. 세계석의 중국, 세계를 아우르는 중국을 풀 수 있다고 해서 중국을 의식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걸 아시겠습니다. 중국인들 65%는 기업을 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은 아직도 돈 얘기하면 째째하고 쪼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거든. 이러한 가치 변화는 사회 변화를 바꾸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가치관의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꽤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아직도 평화상 말고 대한민국은 하다못해 문학사에서 시작해서 과학 문학 쪽에 한 명도 노벨상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면은 낙인 찍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때문에 창의적이고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아직도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고 당장 돈 되는 일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대한민국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십자얘기죠. 이 코리안 페니슐라 한반도는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수만 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 반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코리안 한국 반도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은 대륙과 해양의 세력과 맞부딪혀서 항상 거기서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 세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륙 세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우리는 십자외교를 해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영어 한 과목일까요? 우리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중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러시아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좀 더 발전하면 인도어도 가르쳐야 되고 인도네시아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 필요되지 말고 완벽한 십자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학교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만 조직이 바뀌는 것이지, 조직 바뀐다고 사람 의식 바뀌는 거 아니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노동을 보는 우리의 태도 바뀌어야만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서 뛰어드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원효의 보살행에 보면 입진수수 요익중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먼지에 뛰어들어서 먼지를 일으켜서 중생을 풍요하고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민중 속에 들어가서 민중과 더불어 살면서 민중을 구제하고 교화하려고 했던 것이 원효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원효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당시에 그는 소위 말해서 귀족사회에서 민중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시대적 제약 속에서 엄청 고민을 했을 것을 여기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리더들이 해야 할 고민이죠. 어떻게 우리 나라 사람들, 노동자, 농민, 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시대 제약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장에 혁신할 수 있는 길의 출발점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이어파는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 사회에 써질 실증 무엇인가를 깊이 숙고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깊이 생각하고 그걸 나온 결과를 실천한 것, 그것이 바로 현장 속에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나토족이라고 합니다. 나토족은 No Action Talk Only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하고 혁신했다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정말 뭐가 개혁하고 뭐가 혁신했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바뀌었나요? 완벽하게 조선에서 이뤘던 갖고 갔던 그 사고방식 철저히 바꿨나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아주 밑바닥 속에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 성역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혁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원하는 것도 혁명이 아니죠. 혁명을 하면 피를 봐야 되니까. 혁명이 아니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이노베이션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 70년 동안 매일 의식개혁, 의식하면서 의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가치관 바꾼 적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산업공상에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남녀차별, 적석차별, 지역차별, 학연차별, 끊임없는 차별을 통해서 가치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죠. 한국 경제 운명이 사실은 규제 전문가들 얘기는 5년 한 달 되겠죠. KDI에 가면 한국 경제 상황이 사실 냄비속의 개구리라는 겁니다. 아시죠? 냄비속의 개구리는 겨울에 겨울에 개구리를 잡아서, 오랜 개구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팍 튀어나갑니다. 기름이 튀어나가요. 그런데 차가운 물을 넣어서 물을 따뜻하게 조금 따뜻하게 하면 기분 좋아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래 가만히 있다가 점점 뜨거워져도 점점 그대로 기분 좋아져서 나중에는 몸이 익어도 뛰어나올 생각을 못해서 결국은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죽어버립니다. 한국 경제 상황이 과연 그런 것도 가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88.1%가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이런 그 냄비에서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까 약 63%가 3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90%가 4, 5년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4, 5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어렵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말로만 규제 개혁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지금 규제 개혁이 풀렸을까요? 더 많은 규제가 있어서 자기와 이념이 같이 하면 무조건 더 많은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가치관이 틀리다고. 진짜 30년 후에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내 편이 아니고 내 이익이 안 되면 전부 규제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창업 쉽게 한다고 맨날 한다고 해놓고 그 서류 맞추다가 보통 1년이 다 가는 게 한국의 기업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산업에서는 중국, 한국을 더 이상 경쟁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웬만한 데서는 전자부문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중국이 우리를 다 압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장을 배제한 정부 이지 명령 통제, 규정 절차 중심 규제 방식 탈피해야 되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2020년 지금 대한민국 한국 이상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4대 스포츠 대전을 다 개최한 나라, 세계 5번째 나라입니다. 하계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뭐 축구 월드컵 다 했죠. 그리고 13 피프티 클럽에 7번째 들어간 나라입니다. 소득이 3만 달러 넘고 인구 5천만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7개밖에 없습니다.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고 교육 규모가 세계 6위입니다. 이걸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돼야 되죠. 여러분 버스 타러 가보세요. 그야말로 몇 분 후에 버스 온다고 다 그래서 저희 학교 우리 여기 학생들이 대한민국 꿈의 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갖고 있고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 있고 은행 친절하죠. 뭐 진짜 마트라든가 주민센터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밤거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보지만 감기도 치료해주는 건강보험도 있고 그야말로 지금 물건 사면 당일 와인샷 그리고 랩 배송해 주죠. 기술 선도 기업 대부분 빠른 속도죠. 공공 서비스 최고죠. 이거 봤으면 틀림없이 한국 대한민국 선진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선진국이라 여길까요? 대다수는 거기에 끄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눈높이가 서구 사회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나 프랑스, 독일, 예, 중국권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들인데 거기에 벌써 우리가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냐 이거죠. 저기 중동 국가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니면 저쪽에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가요? 선진국 보지 않습니다. 브루나이 같은 데도 선진국 엄청 국민선 높죠. 선진국을 보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정말 경제력이 기본 바탕된 게 중요한 거. 그 위에다 바로 안정된 정치제도,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도 똑같은 여러분 이미 이런 예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2차 대전 중에 처칠 수상은 그야말로 영국을 살렸고 2차 대전 소위 말해서 독일에 반대된 이 자유진영을 살린 나라인데 그런데 그 운전차 기사가 내론 잘하네 비서 신호가 했을 때 교통경찰이 잡았어. 딱지를 떼었다는 거. 우리나라 그게 통할까요? 근데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 수상이 자기도 똑같은 보통 평범한 섬이라고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 조금만 완장차도 목이 힘주고 그뿐만 아니죠. 이게 뭐 조금만 고위공직자 때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네, 경찰 뭐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많죠. 공정한 법 집행 그런 게 있었으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 안 나오겠죠. 탄탄한 신뢰자본 배려, 그렇죠. 진짜 배려. 공권력 우리나라 공권력 딱이 맞아도 경찰이 딱이 맞아도 되는 나라가 뭐 대한민국 전문가 부대
문화적 소양, 다양성,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전부 뭐예요? 한 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제력이 필요 조건이면은 정치, 사회, 문화, 성숙이 바로 성숙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경제력만 있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성숙이 다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문제는 사람의 의식구조와 사람이 갖고 있는 교양,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소양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만 선진국이 되는 건데 한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 몸가짐도 못하는 그야말로 정상배들이 판치는 정치. 문제는 그 정치를 찍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들고 거기다 표를 찍은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익 집단의 기득권 투쟁, 채용 비리.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 정서가 누가 뭐 한다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정서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죠. 그래서 공권력이 매맞고 도대체 법 어겼다는 신호 위반하는 법 어기면서 저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만 신호 위반하면 지나가면 내가 법 어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을 어기면은 내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어기면 아이씨 나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법이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유전무죄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은 과연 한국이 선진국에 있느냐가 조그만 권력, 돈 있으면 갑질, 이건 뭐 남녀, 뭐 노소, 분야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다 그냥 완장 찼다고 하면은 그냥 다 멋대로 하는 이 대한민국 갑질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왔나 이런 의식이 어디서 나왔나 이거죠. 이것이 성략적인 몇면이 그 의식 속에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우리 뭐 공동체 하는데 그 어느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내 가족, 내 편, 내 동네, 내 지역, 내 학교만 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민족이라는 우리 그런 큰 우리는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작은 우리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엄청 큰 우리라는 겁니다. 소위 집단주의, 작은 집단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죠. 사는 곳, 아파트 평수를 기천 가리고, 그죠? 겉모습 봐갖고 타인을 뭐 규정하니, 대한민국 사람 전 세계에서 유행이 제일 빠른 나라죠. 전 세계의 모든 상품들이 대한민국에서 시험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 성공한다는 거죠. 누가 뭘 입었다 이러면 쫙 다 누가 뭘 한다면 다 해. 안 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사이에 뒤떨어진 것 같거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한테 보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의식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현장이 정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자 이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업윤리조차도 성실하지 못하니까 기업을 못 믿고 노동자를 못 믿고 그죠? 그러죠?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우리나라 짬뽕값이 대한민국이랑 똑같다는 거죠. 일본에 여행해 보신 분 또 세계 단나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같은 음식도 가격이 다 틀려. 그럼 대한민국 짬뽕값 다 같아. 5,000원 그죠? 짜장면값 다 똑같아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기 물가 상승 따지는데 짜장면 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거 따지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한 짜장하고 저 지방에서 짜장이 틀릴 수도 있죠. 소위 말해서 솜씨에 따라 다 차이가 많이 정상인데 그 기대치와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서 먹으면 돈에 비싸게 주면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기대치와 수준이 맞는데 한국에 어긋날 때가 많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했겠어요? 백종원이가 얘기했죠. 백종원이 한국이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맛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가격으로 치냐 이거죠. 그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죠. 한 틀로 찍어내야 되는 사고 방식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정치들 모든 제도 탓을 돌리는데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제도 역시 우리 자아상일 뿐이죠. 이것도 다 현상, 이런 제도 전부 우리들이 만든 모습이라는 거죠.
경제는 압축 성장이 가능했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습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지식, 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회화를 통해서 습득되는 구성원의 아비투스, 보이지 않는 이런 관습이 바로 바로 압축 발전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70년 동안 한국 경제는 무지무지하게 발전했지만 우리들의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식, 관습 이런 것들이 압축 발전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먹고 살만한 한국인들 부족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유를 권리 누릴 만큼 책과 의무에 대한 습고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요. 내 자유만큼 남의 자유도 존중해야 되고 불신보다는 신뢰가, 배척보다는 배려가 상호이익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체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몸으로 겪어보지 못하고 했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배웠어요. 나의 자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책 보지 않는 거죠. 오로지 벼락부자 되길 바라고. 각자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집단에 대한 억압과 오도를 거부하는 게 자각인데 우리 스스로 그런 자각을 하지 못해서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노동의식이 뭡니까? 노동의식의 본질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죠.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너도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을 거니까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한다는 그 본질인데 그걸 나는 너를 짓밟아도 된다고 하는 그 오만한 사고방식, 너는 천하니까 함부로 했다는 그 성략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지금 남아있어서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노동의식이 뭡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벗어나서 한 명 한 명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노동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선진국이 되는 건 영원하다. 겉모습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진짜 인간의 본질은 우리 가장 행복을 추구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우리들 후손들이 동북아 십자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의식을 갖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우리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밑바탕에 우리가 긍정적인 노동의식 또 노동에 대한 깊이 생각한 철학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